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업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업권이라는 과정 과목을 보시면 어떤 회사에는 있고 어떤 회사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영업권이라는 거는 인수합병할 때만 발생하는 특별한 이 무형자산 과목입니다. 그래서 영업권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들었을 때는 약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영어로 해석을 하면 굿윌입니다. 자, 즉 무엇이냐? 우리가 인수합병할 때 우리 서로 인수하면 잘 될 거니까 그 잘 될 거에 대한 비용을 내가 지급한 거야. 미래에 잘 될 것에 대해 미리 지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인수할 때 발생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수한 회사가 준 것을 하나의 자산으로 매겨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M&A가 이제 진행이 될 때는 어떻게 된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겠죠. 매도자는 최대한 이 회사를 비싸게 팔 거고요. 매수자는 최대한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 와중에 이 회사를 분석할 때 어떤 걸 분석하게 될까요? 처음에 분석하는 것은 바로 이 회사의 자산입니다.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졌는지, 이 자산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지 이 둘이 서로 판단할 겁니다. 두 번째는 수익 가치죠. 이렇게 회사가 발전을 하면서 이익이 생기고 이 이익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성장성과 어떤 이익 기여도를 측정을 할 겁니다.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 매도자는 최대한 비싸게, 매수자는 최대한 싸게 하기 위해서 서로 요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를 두고 서로 밀당을 합니다. 밀당을 해서 어떤 가격이 이렇게 세팅이 되면 인수가가 만들어지죠. 자, 근데 어떻다? 이 순 자산 가치보다 수익 가치가 훨씬 높죠. 그러면은 이 회사를 내가 이 가격으로 주고 샀을 때는 어떻다? 이만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내가 인수되는 회사 주주들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어떻다? 영업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개인 사업자분들이 서로 점포를 매매할 때 어떻다? 이러한 집기나 보증금 같은 유형자산을 제외하고 거기에 추가로 지급하는 권리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것은 이제 IFRS로 넘어오는 이 회계 기준상에서는 약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좀 바로잡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M&A를 하는 이유와 M&A 효과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M&A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인수하는 그 회사 자체에 장점이 좀 있는 겁니다. 자, 이 인수하는 이 회사, 내가 이걸 샀어요. 이걸 사면 어떤 게 좋냐? 먼저 이 회사 안에 좋은 자산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인수기업이 가진 고객 충성도, 브랜드, 기업 역사 이러한 좋은 자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다? 내가 인수했을 때 효과가 있다. 두 번째는 자, 인수기업이 가진 여러 가지 기술들이죠. 특허권, 비밀 공시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항공업, 통신업 같은 정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업종에 대해서 내가 쿼타를 또 챙겨갈 수가 있는 거고, 인력 뭐 여기에 아주 좋은 개발진이 들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 회사를 또 인수를 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또 가져올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저번에 얘기했던 배민 김봉진 대표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딜리버리 히어로가 또 전략적으로 인수를 했던 것도 그에 좀 해당이 될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조금 더 많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인수 대상 기업과 우리 기업 사이, 즉 인수를 추진하는 기업 사이에 시너지가 발생하는 경우죠. 첫 번째는 이제 수평적 M&A입니다. 수평적 M&A는 경쟁자끼리 우리가 합병하는 거죠. 예를 들면 딜리버리 히어로와 배민이, 요기요와 배민은 서로 경쟁자인데 합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점유율이 증가하죠. 그리고 경쟁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마케팅비는 떨어지고 수익이 증가합니다. 중복적인 비즈니스가 통합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은 뭐 택배업을 두 명이 한다. 그러면 물류센터 두 개였던 걸 하나로 합치면서 어떻게 되죠? 비용이 감소됩니다.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거죠. 하지만 수평적 M&A는 어떻다? 항상 공정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된다? 반독점 기구가 견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직적 인수 같은 경우는 포워드 인테그레이션, 백워드 인테그레이션이 있죠. 그래서 포워드 인테그레이션은 고객에게 더 다가가는, 예를 들면 운송,
그리고 리테일, 소매업으로 나아가는 것을 전진적 인수고, 후진적 인수는 뭐 부품 기업이라든지 소재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원 기업을 인수하는, 이렇게 어떻다, 수직 계열화를 하는 것이 바로 수직적 인수가 됩니다. 수직적 인수를 하면 밸류 체인이 공고화되겠죠. 당연히 원료부터 제품까지 만들어내는 하나의 밸류 체인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다, 이 회사들이 다 내가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생산 원가가 절감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노하우도 발생이 되죠. 또 어떻습니까? 이 경영 효율화도 진행이 됩니다. 아니면 이러한 내외 산업과 관계 있는 회사가 아니라 아예 뭐 딴판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이제 사업 다각화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사업 다각화고요. 그렇게 되면은 업종이 여러 개로 뻗쳐 있으니까, 예를 들면 면세점 사업만 하는 어떤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사업 다각화를 하면 뭐 중국인 관광객이나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사업을 발굴한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다, 이러한 정말 영업권, 인수 프리미엄을 주는 것 안에는 이렇게 많은 요소들과 이유들이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IFRS 기준, 회계 기준상에서 이거를 하나의 계정에 싹 다 묶어서 그냥 퉁쳐버린다는 것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바로 IFRS는 경제적인 실질을 따지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한다, 하나에 넣으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권리금이라는 것은 이걸 다 포함하는 건데, IFRS는 이걸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권리금하고 영업권은 살짝 다르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갭에서 IFRS로 넘어오면서 영업권의 내용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 자, 영업권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분리가 일단 불가능해야 됩니다. 이 회사와 여기서 나온 프리미엄이 분리가 불가능해야만 우리가 영업권으로 쳐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다?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분리가 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인수 프리미엄이죠. 자, 인수 프리미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그리고 여기서 인수가를 뺀 요것이 프리미엄이 되겠죠. 그러니까 권리금하고 인수 프리미엄은 똑같은 거지만 인수 프리미엄과 영업권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이 A의 재무제표상 순자산이 있었어요. 요만큼이, 그죠? 인수 프리미엄이었습니다. 자, 인수를 하기로 우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계 기준에 따라 가지고 모든 자산을 재평가합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제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이제 다시 작성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자산이 많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 있던 여러 가지 자산들이 어떻게 된다, 재평가 해보니까 A가 말했던 것보다 공정가치로 재평가를 해보니까 어떻다, 자산이 많더라. 혹은 반대로 얘기할 수 있죠. 부채가 작더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자산이 느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수가에서 순자산을 뺀 이 프리미엄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인수 프리미엄이 요 과정에서 한번 변동이 됩니다. 반대로 자산이, 그죠, 적고 부채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반대로 인수 프리미엄은 증가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재평가를 거쳐서 인수 프리미엄을 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 조정된 인수 프리미엄을 다시 내가 분리를 하는 작업을 펼치게 됩니다. 자, 이 회사가 처음에 A가 재무제표상 순자산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브랜드 사용료, 브랜드 가치, 무형자산, 이런 거는 무형자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A의 재무제표상 순자산에는요. 근데 어떻게 된다? 인수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다 분리를 해냅니다. 브랜드 가치라든지 기술 가치라든지 뭐 장기로 묶여있는 뭐 아티스트들의 뭐 그런 거라든지 정보 허가권이라든지 사용권이라든지 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떻다, 기존에 A는 자산으로 보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인수한 B라는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최대한 긁어냅니다. 긁어낼 수 있는 거를 최대한 긁어내고 최대한 상세하게 긁어냅니다.
유형자산도 있을 것이고요, 무형자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해서 그걸 다 분리해내고 걸러내고 나서 남은 이만큼만이 실질적으로 영업권으로 계상되는 거예요. 그 요건은 뭐다? 분리가 안 되고 정의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은 A라는 회사는 이 어떤 조직 문화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실적이 잘 나와요. B라는 회사가 이제 인수할 때 이 회사는 이 회사 문화와 뭐 이런 보상 체계 때문에 굉장히 잘 된다. 그거를 우리가 어떤 자산으로 정의가 할 수 있습니까? 정의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거를 어떻다? 영업권을 상기하는 거예요. 또 그런 조직 문화를 다른 회사에 갖다 댔을 때 이걸 팔 수도 없고 이걸 이전할 수도 없고 이걸 라이센스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아하, 이거는 이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정의하기 어려운 특별한 어떤 노하우 프리미엄이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것만 영업권이고 나머지는 뭐다? 우리 회계사분들이 감정평가사분들이 다 무형자산, 유형자산으로 다 분리를 걸러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고 영업권이 산출되는 거고요. 이 과정 자체를 PPA, Purchase Price Allocation, 기업 인수 가격 배분 과정이라고 합니다.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프리미엄의 가치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게 브랜드 가치가 제가 지금 이렇게 했지만 브랜드 가치가 높은지 낮은지 어떻게 결정하냐는 거죠. 자, 먼저 어떤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그거를 거래하는 시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시장이 있는 경우, 대부분 유형자산이겠죠. 예를 들면 토지, 건물 이런 거 부동산이나 뭐 국토부에 뭐 가서 물어보면 공시지가 같은 게 있죠. 그걸로 반영합니다. 기계장치, 비품, 재고자산 같은 것도 뭐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에 해서 합니다. 상장 주식 채권, 주식시장, 또 채권 거래소 가가지고 현재 거래 가격으로 반영합니다. 일부 무형자산, 거래가 되는 무형자산이 있겠죠. 그런 것 같은 경우, 뭐 인터넷 도메인 같은 경우라든지, 뭐 어떤 출판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뭐 비슷한 게 거래가 되고 있다면 그거에 맞춰서 산출합니다. 자, 거래 가격 산정이 어렵거나 시장이 없는 무형자산, 예를 들면은 브랜드 가치거나 기술 가치 같은 거는 시장이 없죠. 여러분들 뭐 브랜드 거래소 같은 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해당 무형자산을 다른 회사에 이전했을 때 현금 흐름 할인. 자, 예를 들면 어떻게 된다? 이 브랜드를 내가 임대해 줬을 때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우리가 이전에 회사 평가하듯이 그냥 DCF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매년 10%씩 할인하고, 그래서 10년 동안 뭐 들어오는 현금의 흐름을 합쳐가지고 그걸 이제 하나의 가치로 보고 그걸로 같이 준다. 자, 두 번째, 해당 무형자산이나 최대한 비슷한 것을 구매나 임대나 대체했을 때 예상 비용. 자,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A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A라는 브랜드를 내가 팔고 어떻게 된다? A라는 브랜드를 내가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 예를 들면 제가 이 유튜브를 접고 새로운 유튜브를 다시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까요? 그럼 그 노력과 시간, 그리고 안 그러면 비슷한 유튜브 채널을 다른 사람한테 사온다 했을 때의 그 가격을 예상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구독자가 한 100명 정도 되니까 100명짜리 유튜브를 사면 예상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을 기술 가치와 특허권에 넣어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가 무형자산을 취득했거나 취득한 경우, 그냥 뭐 기술을 예를 들면 하나 사왔어요. 다른 회사에서. 안 그러면 제가 개발했습니다. 이럴 때 개발비 같은 것이 조건을 충족한다. 이거는 저번 무형자산에서 연구비와 개발비, 연구비는 어떻다? 새로운 걸 만드는 거라 가지고 비용 처리하고, 개발비는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이익을 낼 게 확실시돼서 자산 처리하는 경우, 그래서 자산 처리를 하는 경우 인건비와 원가 정도를 내가 어떻게 된다? 그냥 인정한다. 자산으로. 이 회사가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재평가에서 자산으로 인정되면 자산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무형자산 상각법, 저번 영상에 말했던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서 임의의 상각 방식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PPA를 한 과정을 보시면 매수 가격에서 내가 순자산 장부가액을 일단 한 개, 이게 최초의 권리금이고 여기서 이러한 조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 영업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무형자산이든 새로운 타입의 어떤 무형자산을 이 회사가 냈다고 하더라도 그 방식은 어떻게 돼야 된다. IFRS의 특성상 어떤 룰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제시 가능한, 즉 다른 사람한테 제가 브랜드라든 기술 같은 거를 평가를 한 방식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이 전문가들이 수용 가능한 정도의 어떤 내용이면은 오케이다. 그래서 어떤 정해진 방식은 없는 겁니다. 서로 이해가 되고 상식성에서 넘어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됩니까? 발생한 인수 프리미엄에서 여러 가지 무형자산들 내가 분리하고 남은 이 무형자산, 즉 영업권을 그냥 또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정제된 영업권은 각 사업부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기대되는 시너지만큼 분배하는 거예요. 시너지가 어떻게 왜 생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기는데 이 시너지가 기업을 인수했을 경우 그 기업 안에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을 수가 있죠. 그 사업부에 맞춰서 내가 배분합니다. 하나의 사업부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다. 요거를 어떤 사업부에 넣을지 또 그걸 정하는 것도 경영자의 판단이에요. 자,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이 사업 부문을 정해놨는데 여기서 로엔 카카오 M이죠. 지금은 를 넣어놨던 과목이 음악 서비스 과목으로 지금 넣어놨습니다. 자, 근데 영업권은 무형자산과 다르게 이제 상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 회사는 제가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회사가 이익을 발생시킨다면 이 회사가 가진 프리미엄은 어떻습니까? 계속 지속한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어떤 점이 좋은지는 내가 모르는 어떤 영업권이 있습니다. 자,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따로 무형자산이 잘 되고 있는지 무형자산 상각법에 대해서 평가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이 회사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고 내가 추정을 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돈을 잘 봅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특별한 이 프리미엄은 훼손이 안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회사는 회사의 특성상 이익을 낸다면 계속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살아있는 법인, 인격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잘난다는 거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 시간이 지나거나 이 회사가 이익을 냈다고 해서 그 프리미엄을 인위적으로 내리지는 않는 겁니다. 그게 어떻다,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반대로 말해가지고 어떻다, 인수한 회사가 경쟁력이 감소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확인을 하는가? 인수를 처음 했을 때 이 회사가 우리 회사와 합병됐을 때 최소 이 정도는 벌어올 거야 라고 가정해 놓은 게 있겠죠. 근데 이 회사가 그 수익성과 성장성을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프리미엄이 우리 회사와는 안 맞거나 안 그러면 인수한 회사 자체의 프리미엄이 훼손된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줬던 이 미지의 이 회사가 잘난 점, 그 어드밴티지가 손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손상을 인지하는 거예요. 자, IFRS상 이 영업권은 시간에 따르거나 어떤 이 회사가 수익을 낸다고 해서 일정 부분 상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매년 수행해야 됩니다. 최소 1회. 그리고 매년 어느 시점에 하는지는 상관이 없지만 손상 징후가 발생했다. 예를 들면 이 회사는 우리가 인수했는데 돈을 못 버는 것 같은데 라고 감사인이거나 경영자가 인지하면 무조건 또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떻다, 이 로엔 엔터테인먼트예요. 카카오하고 로엔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음악 서비스하고 멜론 모바일 서비스 자체가 수익성이 저하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4,178억 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영업권이
어떻게 됩니까? 손상차손이 걸려서 이 손상차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단기 순이익에 마이너스가 되고 적자가 되거나 수익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처음에 미래 수익을 추정해 가지고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미래 수익을 내가 추정해서 할수록 자산 가치는 작고 수익 가치는 늘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 수익 가치 자체가 손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다? 이 회사가 지금 여기에 표시한 것보다 카카오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자체에 손상이 많이 됐고 당연히 회사 가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흑자가 나는 기업을 고가로 인수한 경우에는 결국 어떻다? 이 회사의 관계자들하고 회계를 하시는 분들이 시너지 부족하고 이 회사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어울리지 못하거나 진부화된 거죠. 그러니까 생각만큼 돈이 안 되는 걸 이제 확인을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깐 금액보다 어떻게 된다? 조금 더 회사 자체 성장성에도 좀 타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상각액을 정하는 데에는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상장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시가총액하고 지분율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공정가액을 산출을 하고, 아니면 사용가치를 잽니다. 사용가치는 아까 전에 어떻게 된다? 수익성과 성장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데요. 어쨌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을 했지만 우리가 인수할 때 인수 프리미엄에 딱 맞겠다고 인수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인수한 것보다 더 높게 보고 인수를 한 건데 이게 기업 가치에 처음에 반영이 되겠죠. 근데 어떻게 된다?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갔기 때문에 사실상 이 회계 장부에서 보여준 요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 어떻게 된다? 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업권 관련 회계의 이제 주의점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영업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수하거나 합병할 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업 양수도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자, 영업 양수도란 무엇이냐? 기업 전체를 인수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사업부를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또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일식집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국집만 내가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영업권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권리금에 대해서. 자, 근데 이번에는 제 중국집 집콕반점을 이 사람 인수를 해요. 근데 어떻다? 건물하고 토지만 인수해 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뭐가 나갑니까? 직원 브랜드 레시피 기술 상표 같은 거는 아직 저의 그죠 소유죠. 그래서 제가 옆집에 가가지고 다시 집콕 반점을 내고 이 사람은 뭐 여기서 뭐 돈가스 집을 하든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죠, 우리가 개인 사업자간 거래할 때는 여기서 여기 사람 많이 다니고 여기 장사 잘 되는 자리니까 권리금 받죠. 하지만 어떻다? 법인에서는 이러한 권리금 인정하지 않아요. 토지 뭐 건물에 대한 이러한 자산에 대한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업부, 어떤 회사, 즉 CGU, Cash Generating Unit에 대해서 사업부에 대해서만 영업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영업권은 인수 대상에게 완전한 지배력이 있는 경우에만 내가 인식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속회사일 때만 되고요. 관계회사일 때는 안 돼요. 관계회사일 때는 우리 회사 연결 재무제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가진 어떤 자산도 내게 아니라고 치부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투자 자산이 되고 영업권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종속회사가 되는 세 가지 이 크라이테리아는, 첫 번째는 그죠, 기준은 첫 번째는 지분율 50% 이상, 두 번째는 지분율 30% 이상이면서 최대 주주일 때, 세 번째는 외국 기업 같은 경우 A주, B주, 뭐 차등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서 실질적 컨트롤이 있는 경우였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 바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어떻게 됐다?
이 회사들은 이런 거를 좀 이용하고 옵션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영업권 발생했다. 인수할 때 영업권이 발생하면서 또 내가 삼성물산이라는 회사를 시세보다 싸게 샀어요. 그래서 영업권 그리고 염가 매수 차익. 자, 염가 매수 차익은 무엇이냐? 바로 이 순자산이 그죠? 인수가격이 순자산보다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수익을 낸 겁니다. 싸게 산 수익. 그거를 발생시킨 것이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물산 그리고 제일모직 합병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100% 지배가 아니면은 순자산과 순이익에서 항상 비지배 지분을 내가 따로 표시를 해야 되고 빼냅니다. 왜냐? 배당을 줄 때 그저 보통주에 내가 배당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물론 배당률하고 배당금을 정하긴 하지만 그만큼의 현금은 내게 아니고 그들의 것이죠. 자, 세 번째는 한 번 인식한 영업권 손상은 다시 환입이 안 됩니다. 자, 2019년에 카카오 M이 장사가 안 돼서 내가 영업권 손상 했는데 2020년에 갑자기 뭐 롤링이 떠가지고 이게 잘 되니까 저번에 손상 했던 거 내가 다시 영업권으로 돌려놓을래요.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손상된 경쟁력이 회복되더라도 영업권 복구는 안 돼요. 자, 네 번째, 세법에서는 영업권 발생 시 피합병인한테 인수 프리미엄에서 세금을 내게 하기 때문에 뭐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그죠, 아무 이 나쁠 게 없다. 자, 대신 현금으로 여러분들 외에 회사가 주식이 있어요. 근데 현금으로 바이아웃을 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그거 세금을 내야 됩니다. 주식에 대한 세금이 아니고 세금 내게 됩니다. 소득세가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반대로 좀 생각해 보자면 인수한 회사는 이미 이 인수 프리미엄에 대해서 이 피합병법인이 세금을 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인수한 회사는 요거에 대해서는 자산을 쌓았는데 요거를 내가 손실로 털어도 아무런 세금이 발생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내가 회사에 돈이 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영업권을 그냥 어떻게 합니까? 손실을 시켜버립니다. 영업권을 차손을 발생시켜서 강제로 그냥 손실을 발생시켜요. 그러면 작년에 낸 회사 법인세를 이번에 손해가 너무 많으니까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 향후에 어떻게 됩니까? 한번 인식한 영업권 손상은 환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다음 해부터 이 재무적인 리스크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도 보입니다. 그래서 요게 마냥 나쁜 것은 아니다. 자, 통째로 사업부만 내가 인수해도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이전돼요. 세법상.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의 대표적인 것이 이전에 손실을 냈던 어떤 것이다. 그 누적 손실을 내가 미래 수익에서 법인세를 차감받는 데 쓰는 거죠. 그러면 손실 보는 기업을 흑자 기업이 인수했을 때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회사가 일단 적자가 나더라도 어차피 내가 세금을 한 40%를 30%를 낸다 칩시다. 그러면 어차피 내가 100원 벌어도 70원밖에 못 남기는데 여기 미래에 돈을 좀 잘 벌 것 같은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하면 어때요? 70원의 기회비용밖에 들지 않죠. 원래 100원의 기회비용인데. 그래서 어떻게 된다? 법인세 자체가 절약이 되고 미래 사업도 하나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다? 적자가 나는 기업은 인수 프리미엄 작겠죠. 수익 가치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싸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턴 어라운드 하면 이 회사 자체가 적자를 몇 년 지속을 하고 있었다면 결손금이 모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연 법인세 자산이 여러분들 자산 항목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턴 어라운드 한 몇 년 동안은 세금을 안 냅니다. 배당률도 증가하고 수익을 했을 때 어떤 것들 재투자도 용이합니다. 이게 이제 KG, 동부제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자, KG 같은 경우는 결제업을 하는데 결제업은 계속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동부제철 같은 거 하나 삽니다. 엄청나게 싸죠. 엄청나게 싸니까 하나 사요. 그리고 여기에 돈을 그냥 투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 기간 동안 회사의 경쟁력을 높여놓은 다음에 요 회사가 안정을 찾으면 배당금 나오면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법인세 안 냈죠? 배당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 재무제표에 들어갈 만큼만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업권이 왜 중요하냐? 최근에 그죠, 한국 기업들이 많은 대형 M&A를 했습니다. 특히 어떤 M&A가 많았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던 흑자 기업을 비싸게 사는 M&A. 자, 흑자 기업이 계속 수익을 내고 이 회사는 좋아. 근데 우리 회사랑 만나면 더 큰 시너지를 기대합니다. 시너지, 다각화, 경쟁력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화려하게 엄청난 가격을 주고 산 회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회사들이 어떻게 된다? 생각만큼 시너지가 안 나오게 되면 이렇게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손상차손을 인식했다는 게 이 회사가 미래 사업으로 준비했던 것이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예요. 카카오엠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대형 M&A를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더욱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 영업권에 대한 것이 굉장히 모호하게 나오고 또 이 회계 기준에 굉장히 또 저는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을 한번 보시고 인수합병을 하거나 인수합병을 한 이력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 영업권이 어느 정도 산출되었는지 우리가 했던 DCF 방식하고 이 회사의 영업권 방식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게 너무 고가 인수는 아닌지 항상 비교 체크하고 달라진 시황에 맞춰서 이러한 손실이, 예를 들면 영업권을 너무 많이 깠다면 이 회사는 저평가가 돼 있을 거고, 영업권을 너무 적게 깠다면 이 회사는 고평가가 돼 있겠죠. 그래서 이런 대형 M&A를 한 회사들, 또는 뭐 카카오 같이 막 문어발로 하는 회사들, 아니면 지주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더 강하게 따져봐야 된다. 특히 어떤 것이다, 영업권이 많은 회사일수록 한 번에 이렇게 손실을 꽝 내버리는 빅베스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좀 주가 충격이 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좀 경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너무 인수를 크게 했는데 이 회사가 좀 지지부진하다 싶으면 그 회사는 이제 조금 우려를 해보는 그런 상황이 필요합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자면 어떤 것도 있다. 내가 갖고 있던 지분의 50% 이상 이러한 원래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바꾸기 위해서 IPO를 진행하거나, 그죠? 매각을 하거나 어떤 지배구조를 좀 바꾸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팀앤 모빌리티라든지 SK텔레콤에서 ADD 캡스 이런 것에 대한 상장 진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수하고 또 계열 분리라든지 또 지분 공개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를 또 잘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향후에도 또 이런 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